조수진 정통우파TV 조수진의 경제는 민생이다. 오늘 제가 집중해볼 내용은 이재명 부동산의 끝, 이재명 부동산의 음모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부동산 정책은요, 국민은 집 못 사고 국가만 더 부자 만드는 이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집값 잡는 정책인지 아니면 국민의 소유권을 빼앗아가려는 프로젝트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집값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은 훨씬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하려고 합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거 정말 집값 안정일까요? 저는 아니면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소유를 약화시키고 국민의 세금, 주거, 배분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입니까? 여러분, 이 정책이 계속되면요, 다주택자만 아니라 결국 1주택자, 청년의 내 집 마련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로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 질문이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오히려 반드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 세금? 이거 부자들 얘기 아닌가? 나는 1주택자니까 괜찮겠지. 집 없는 사람은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 자, 바로 여기부터 저는 정반대로 묻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처음에는 다주택자, 그 다음은요, 비거주 1주택자, 그 다음은 장기 보유자, 그리고 마지막은 뭘까요? 결국 마지막에는 집 가진 국민 전체, 이게 되는 구조가 아닙니까?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정책이 정말 다주택자 몇몇만 이렇게 겨누는 것이라면 왜 장기보유 특별공제 흔들기 논란이 이렇게 나오고 왜 비거주 1주택자 규제 프레임이 등장하고 왜 전세 공급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네. 이 좌파 정부들, 이재명 정부 늘 처음부터 소수부터 시작합니다. 단계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투기꾼 잡자 이렇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부자 세금 더 내라. 다주택자 규제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이 문재인 정부 때도 비슷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임대차 3법, 이거 세입자 보호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요, 서울 전세 가격 급등했고요, 전세 매물 감소하고 월세와 가속이라는 부작용이 반복됐었습니다. 정책의 이름은 세입자 보호였는데 결과를 두고는 오히려 실소유자 부담 확대 비판이 거세졌죠. 그래서 정책의 이름과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묻겠습니다. 정말 이번에도 이 이재명의 주택정책의 끝이 다주택자입니까? 아니면 결국 1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아직 집조차 없는 국민의 내 집 마련 가능성 자체를 낮추는 구조는 아닙니까? 자, 핵심은 단술 세율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부자 규제, 그리고 마지막에는 국민 전체의 소유 비용 증가, 바로 이 패턴이라는 겁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 70%에서 80%대 부담 구조가 시장에 팔지 말라, 이렇게 신호를 주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매물이 줄어들고 전세는 줄고 월세는 오르고 결국 가장 늦게 이 시장에 들어오는 청년과 신혼이 가장 비싸게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요, 누가 먼저 매 맞느냐가 아니라 결국 누가 마지막에 약해지느냐, 죽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정치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은 군대만이 아닙니다. 세금입니다. 인허가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재산 구조를 바꾸려는 권력입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중산층에게 집이라는 것은 나의 노후이고 자녀의 교육이고 계층 이동 사다리이고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성입니다. 내 집이 있어야 정부 지원금이 줄어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내 재산이 있으면 정권이 바뀌어도 최소한의 자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집 마련이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고 전세 물량은 줄어나는데 월세는 늘어나고 민간 소유 비용은 커지고 국가의 공공 개입이 이렇게 커진다면 해가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국민이 점점 가난해지고 국가는 점점 강해지는, 국가만 점점 부자되는 이런 방향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핵심은 집값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소유하는 시민으로 남길 것인가 아니면 임대하는 국민 구조로 밀어 넣을 것인가 바로 이 숨은 구조와 방향성을 봐야 됩니다. 첫 번째 그림 띄워주세요. 첫 번째 팩트는 양도세 증가, 세금인가, 사실상 이동 금지세인가 하는 것을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구조를 보십시오. 2주택자의 기본 수혜율 플러스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요, 기본 세율 플러스 30%포인트, 그리고 최고 기본 세율 45%에 지방세를 포함할 때 시장에서 최고 70 내지 80%대 실효 부담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 원 양도 차익. 예. 만약에 세금이 7억 원 수준이면요. 이 경우에 실제로 남는 것은 3억 원 안팎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세금입니까? 내가 10억 원 양도 차익이 냈는데 세금이 7억 원 수준이고 남는 게 3억 원밖에 안 돼요. 이거 사실상 팔지 말라는 구조 아닙니까?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집값이 올라서 10억을 벌면은 정부가 7억 가까이 가져가는데 만약에 집값이 폭락해서 10억 손실이 나면 정부가 7억 보존해 줍니까? 안 합니다. 즉 위험은 개인이 부담해야 되고 상승이익은 국가가 대규모로 회수하는 거. 이거 단순한 과세가 아니고요. 우리의 재산권을 압박하는 거고 거래를 위축하는 구조다 이겁니다. 정부는 매물 유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금이 너무 높으면 안 팔죠. 증여합니다. 버팁니다. 법인 구조 검토합니다. 즉 매물 증거보다는 이 잠김 효과가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다주택자 세금 강화와 거래 규제는 매물 유도를 말했지만 시장에서 오히려 버티기, 증여, 잠김 효과가 반복적으로 지적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참여자는요, 정치 구호가 아니라 숫자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세금이 지나치게 높으면 팔아서 세금 낼 바에 그냥 버티자 이런 심리가 작동하거든요. 정부가 공급 확대를 원해도 실제 시장은 공급 축소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세금은 높였는데 매물은 안 나오고 실수요자는 더 어려워지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책 의도와 시장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국민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진짜 피해자는 누굽니까? 강남의 현금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실제 피해자는요, 갈아타기 해야 되는 중산층, 이사를 해야 되는 실수요자, 서울에 전세를 구해야 되는 청년들, 거래 기반 지역 자영업자들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이렇게 얼어붙으면 공인중개사, 이사업체, 인테리어, 가구, 가전, 상권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이거는요, 집 몇 채 가진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민생 경제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팩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장특공, 즉 장기보유 특별공제 흔들기의 진짜 타겟은 누구입니까? 자, 현행 1세대 1주택 장특공 공제 최대 80% 구조는요, 단순한 특혜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장기 보유세의 부담을 조정하고요. 또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고 실거주 이동 자유를 하는 기능들이에요. 자,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년 전에 5억에 산 집이 이제 40억이 됐습니다. 명목상 차익은 35억입니다. 그런데 이 35억이 전부 투기 이익일까요? 20년간 보유세, 그리고 그동안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생활비 들어가고 유지비 들어가고 기회비용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왜 장특공을 줄이거나 흔들면 그래서 이 장특공을 줄이거나 흔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은퇴자가 다운사이징이 어려워지고요. 노후의 현금화가 어려워지고요. 자녀 지원도 어렵습니다. 지역 이동하는 것도 힘듭니다. 이게 겉으로 장특공 특혜를 이렇게 없애버리면 부자 징벌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장기 실거주 중산층의 구조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다주택자라더니 왜 점점 장기 보유 1주택까지 프레임이 넓어집니까? 이거를 정부에 질문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팩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팩트는 숨은 구조를 보겠습니다. 왜 이재명 정부는 늘 순차적 확대, 왜 좌파 정부는 늘 순차적 확대를 말하는가? 이 숨은 구조를 보겠습니다. 이 정치에서 규제는요, 대개 이렇게 갑니다. 처음에는 사회적 비호감층, 주택 문제에서는 다주택자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명분을 확장합니다. 비거주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과세 논리를 확대합니다. 장기 보유자. 그 다음에는 시장 구조에 개입을 하는 거죠. 인간 임대.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 보유 구조까지 간섭을 합니다. 전 국민이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이게 투기와의 전쟁처럼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박수칩니다. 부자들 세금 더 내라. 맞다. 맞는 정책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전세가 감소하고 월세는 증가하고 민간 공급은 축소되고 실소유자의 부담만 증가됩니다. 이거는요,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많은 국민이 이미 경험한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정말 목표가 투기 억제인가요?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민간 소유를 약화시키고 국가 개입을 확대하는 건가요? 물론 제가 여기서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방향성은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은 언제나 명분보다는 누가 권한을 더 갖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제가 더 민감하게 보는 지점이 있습니다. 왜 좌파들의 정책은 반복해서 세금을 강화하고 이 민간 구조를 약화시키고 공공을 확대하고 배분의 명분을 찾는 이런 순서로 확대해 가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금을 걷어야 국가 재정 권한을 키우고 민간을 약화시켜야 국가의 개입 명분을 키울 수 있고요. 공공 확대를 해야지 정치권의 배분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결국 시민 개개인의 자율 영역은 줄어들고 정치 권력의 영향력은 커질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어떤 음모론을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물을 건 물어야 한다 이겁니다. 이러한 정책 결과가 반복적으로 민간을 약화시키고 국가 권한만 확대하는 방향이라면 국민이 그 방향 자체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바로 이게 다른 유튜버들은 말하지 않은 이 이재명 부동산 정책의 숨은 구조적 방향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럼 네 번째 팩트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전세 붕괴는 서민 보호가 아니라 서민 압박입니다. 자, 여러분, 다주택자를 압박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민간 임대의 공급이 급감했습니다. 비거주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세 물량이 감소합니다. 토지거래 허가
그리고 대출 규제를 강화합니다. 그러면요, 이동성이 감소하죠. 결국 가장 먼저 줄어드는 건요, 민간의 전세입니다. 숫자는 냉정합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요, 2년 만에 3750건에서 15,000건으로 무려 50% 급감했습니다. 이 규제 강화 이후에요, 서울 임대차 매물이요, 6개월 만에 32.5% 줄었고, 전세 매물은요, 37.6%, 이 더 빠르게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서울 전세 거래량을 보니까요, 8년 내에 최저 수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지금 다시 서울 평균 전세 가격이 6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왜? 전세는 줄었으니까요. 매물이 줄었고, 그리고 수요가 있으니까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월세는요. 월세는 전년 대비 36.3% 급증했습니다. 이게 정말 서민 보호입니까? 아니면 전세 줄이고 이제 월세 시대 앞당기는 구조입니까? 전세가 줄면 어떻게 됩니까? 월세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청년의 주거비가 증가되고요. 신혼은 저축이 감소되고 출산은 지연되고 중산층의 진입은 정말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게 겉으로 보면 집값 잡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주택자의 비용 구조 악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서울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도시입니다. 왜? 지방 청년이 일을 찾아서 올라옵니다. 신혼도 분가를 해서 서울에 집을 얻습니다. 직장도 서울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 수요가 계속 생기는 곳이 바로 서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의 공급이 줄면은 전세 지역 월세 폭탄입니다. 전세는 이 단순한 거주 형태가 아니죠.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전세는 월세를 버티면서 자산을 꼭 깎아먹는 구조와 종잣돈을 모아서 중산층 사다리로 올라가는 구조, 이 사이에 정말 중요한 다리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 다리가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청년은 월세로 소득을 다 소진해버리고, 신혼은 자산 축적하는 거는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출산도 더 미루게 되고, 결국 자산의 격차, 결국 부동산의 자산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즉, 이거는요, 청년 세대의 자산 형성 자체를 늦추는 구조입니다. 즉, 지금 중요한 거는요, 단순히 전세가 비싸졌다, 이게 아닙니다. 전세라는 이 중산층 진입 사다리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좌파형 규제 정책이 종종 간과하는 가장 치명적인 지점입니다. 가격을 누른다고 해서요, 공급 구조가 자동으로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민간 공급이 위축되면요,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요, 서민이 활용하던 현실적인 선택지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반복됐습니다. 강한 규제 임제나 가격 통제가 단기적으로는 정의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는요, 결론적으로는 공급 위축, 신규 투자 감소, 음성화 논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는요, 이미 베를린의 임대 규제나 뉴욕의 렌트 규제 논쟁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입니다. 이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이런 문제들, 여기에 핵심은 같습니다. 가격만 통제하고요, 공급 구조를 무시하면 결국 가장 약한 실수요자가 장기적으로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정책은 좋은 말이 아니라 실제 공급 구조와 결과로 평가해야 됩니다.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 보호를 말했는데 전세 매물은 반토막 나고, 전세 거래는 8년 내 최저 규모로 떨어지고, 서울 평균 전세 가격은 6억 원을 다시 넘고 월세가 40% 가까이 급증했다면, 이러한 현실을 앞두고 우리 국민들은 정부에 물어봐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서민 보호하는 거냐?
아니면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더 비싸게 만들고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결과이냐? 네, 이런 질문은 우리가 정부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되고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5번째 팩트, 진짜 차별화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자, 좌파 부동산 정책의 가장 무서운 지점입니다. 물론 이 다른 유튜버들은 사실 여기까지는 잘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경제는 민생이다. 예, 경제는 민생이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그냥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다가 아니라 이 숨은 뒤에 있는 의도까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핵심을 말씀드립니다. 이 좌파형 경제 정책의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요, 직접 몰수하는 게 아니고요, 소유 비용을 높이고, 즉, 소유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을 들게 하고요, 민간 구조를 약화시켜서 결국 국가가 개입하는 이 명분을 키우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당장 국가가 집을 뺏어간다, 이게 아니에요.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서 어떻게 하냐? 세금을 강화하고 그리고 거래 규제를 강화하고 민간을 위축시켜서 공공을 오히려 확대시키고 배분 권한을 강화하는 이런 구조로 갑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국민은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지고 민간 전세는 줄고 공공의 의존도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점점 소유 시민에서 임대 국민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즉, 국가는 점점 더 많은 토지, 세금, 주거 개입의 권한을 갖게 되고요. 국민은 이러한 제도 안에서 점점 더 자신의 소유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소유 권한을 그냥 가질 수 없게 되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질문의 핵심이고 이 질문이 바로 이 좌파 부동산 정책의 핵심을 물어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동혁이 지난번에 나와서 이 민생 정책 4대 정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장동혁식 민생 보부의 장동혁식 이 민생 정책에 박수를 쳤습니다. 왜?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죠. 보수의 핵심은 단순히 세금 낮추자가 아닙니다. 국민이 자산을 만들 자유, 국민이 집을 소유할 자유, 국민이 중산층 사다리를 오를 자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은 분명합니다. 1주택 장기 보유 보호해줘야 되고요. 양도세 중과 완화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세시장 이거 정상화해줘야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다시 정상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 임대 구조 다시 활성화해야죠. 청년 실수요 사다리 복원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친부자 정책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을 소유할 수 있는 시민, 소유권을 가진 시민으로 남겨줄까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진짜 중요한 건 끝이 어디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단순히 이게 세금이 높다, 부동산에 세금을 많이 때린다, 이란 이야기로 끝내지는 않겠습니다. 이 이재명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대한민국은 국민 다수가 사유재산과 자산 형성을 통해서 중산층이 되는 나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점점 더 많은 국민이 높은 소유 비용과 이 강력한 부동산 규제 속에서 국가, 공공, 제도 배분에 더 의존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네, 이것이 정말 진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 칼끝이 다주택자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칼끝이 부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은 권력은 늘 가장 명분 좋은 곳에서 시작해서요, 점차 범위를 넓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내 차례내냐 아니냐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요. 방향이 어디로 가는가를 봐야 됩니다.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예측하고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방향이 비거주자이고요. 그 다음은 장기 보유자고요. 그 다음은 민간 임대고요. 그리고 마지막엔 국민 전체의 소유 구조가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당장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묻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끝은 무엇입니까? 진짜 서민 주거 안정입니까? 아니면 국민의 소유권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권한을 강화하는 겁니까? 부동산은 단순한 가격이 아닙니다. 부동산은 우리의 자유이고요. 부동산은 우리의 보호해야 할 재산권이며 중산층의 구조를 떠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국가 권력과 우리 서민의 소유권과의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집값이 아니라 누가 집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이, 우리 보수 우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단순 세율 몇 %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나의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 그 자체를 보호해야 합니다. 조수진의 경제는 민생이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